이 세상에 병이 문제가 ADHD와 자폐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ADHD가 아닌데 강박증. 나는 이것 ADHD가 맞을 거야 라고 해서 ADHD 약을 너무 과량 복용을 한 거죠. 환청이 들려서 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왜 ADHD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걸까? ADHD 검사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오늘은 이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교수님 진료를 예약을 해도 교수님한테 직접 진료를 받으려면 진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뭐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소아정신과 그 의사가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근데 수요는 점점 많고 공급하고 안 맞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기 많은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ADHD가 요새 이제 특히 강남, 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이 검사를 받는 게 약간 유행이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약도 엄청 밀려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 세상에 병이 문제가 ADHD와 자폐밖에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산만한 요인은 정말 수만 가지가 넘어요.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지금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ADHD 진단을 받는 그 이면에는 ADHD 약물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DHD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ADHD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서장애나 불안이나 부모하고의 갈등이나 또는 사실은 사회성 문제, 아까 말한 자폐, 그런 거인 경우도 은근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ADHD가 그렇게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어떤 질환보다도 진단 내리기가 까다로운 게 또 ADHD예요. 그리고 순수한 ADHD 하나만 있는 경우는 30%도 안 돼요. 다 합병돼 있습니다. 이것저것이 다 섞여 있어요. 네. 환경적인 요인도 섞여 있고, 정서 불안, 우울, 그리고 강박, 틱,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기저에 깔려있는 ADHD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ADHD 검사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ADHD는 어디 뭐 검사를 띡 해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ADHD 검사는 정말 병력 청취가 정말 중요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 딱 해서 ADHD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사실 부모들이 듣고 싶어서 가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고, 네. ADHD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부모가 스스로가 라벨링을 하는 그 문화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ADHD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걸까? 그 약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수능 전후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품귀 현상까지 나타난다고 해요. 약간 집중력을 높이는 약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ADHD 진단을 받은 아이가 맞다면 엄청난 효과를 거둘 수 있죠. 하지만 ADHD 진단을 안 받은 아이가 그 약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붕 뜬다거나, 심계항진,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뛴다거나, 굉장히 좀 답답한 느낌이 든다거나, 너무 기분이 저조해지고 안 좋고 굉장히 짜증이 나고 불안이 굉장히 올라온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체적인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제 외래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본인의 ADHD가 아닌데 강박증. 나는 이것 ADHD가 맞을 거야 라고 해서 ADHD 약을 너무 과량 복용을 한 거죠. 어떤 표준치 이상. 그래서 환청이 들려서 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요새 왜 성인 ADHD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조금 뭐 자주 까먹고 이러면 나 성인 ADHD야 이런 얘기 많이 한단 그것도 말이죠. 좀 많이 과열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너무 이제 인식이 높아졌나요? 유명 이제 셀럽들이 본인들이 나 ADHD라고 진단받았어요. 제가 이래 왔었는데 사실은 ADHD였던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좀 하시고, 또 뭐 유명 유튜버들도 ADHD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소설가도 ADHD, 작가도 ADHD에 대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ADHD에 대한 인식률, 사회적 대중의 인식률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나, 뭐 그냥 과로한 거, 그리고 좀 피로한 거, 조금만 집중 안 되면 내가 ADHD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ADHD는 사실은 12세 이전에 발병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거든요. 12세 이전에는
발병을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아동기 신경 발달 장애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네. 성인이 돼서 ADHD가 없어지지 않고 네. 남아서 지속되는 경우를 성인 ADHD라고 하지, 고등학교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또는 25세, 31살에 갑자기 ADHD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ADHD를 진단 내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 12세 이전의 학령기에 산만했었고 아까 얘기한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하지 않고 그냥 뭐 저 어릴 때 좀 산만했던 것 같아요 라는 말 한마디만 듣고 성인 ADHD 진단 받아서 뭐 ADHD 약을 함부로 먹으면 ADHD 약이 꼭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폐도 그렇고 이 ADHD도 그렇고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고 원래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아이인데 좀 뒤늦게 그러니까 나타나는 좀 나이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는 정상 발달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뭐 초등학교 입학해서 애가 사회적으로 교류가 안 돼서 선생님 찾아왔더니 선생님이 자폐라고 하시고 다른 병원 갔더니 자폐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자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성이 요구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8개월, 24개월. 기동성이 막 늘어나면 아이가 이것저것 저지레하고 막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을 만지면 이름을 불림을 당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땡땡아 그거 안 돼. 그러면 딱 쳐다보고 멈춰야 되잖아요. 그걸 사회적 참조라고 해요. 자기 행동을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계속 고 할지 스탑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일종의 사회적 참조 능력인데 그게 부족해요, 자폐 애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하던 일을 막 해. 그래서 위험한 일도 많이 겪게 되고, 쟤는 왜 저렇게 저걸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이름을 불렀는데 안 쳐다보지? 왜 내 지시를 안 따르지? 그렇게 이제 되는 것들이 사실상 복기를 해봤더니 있었더라. 네. 그래서 조기 신호를 놓쳤을 뿐인데 사실은 말을 곧잘 하니까 기능이 좀 좋으니까 숫자를 막 잘잘잘 읊으니까 영재인 줄 알고 그랬는데 사실은 사회성의 문제, 사회성 발달 장애, 즉 자폐의 신호를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요. 네. ADHD 같은 경우도 만 6세에서 11세 사이에 학령기에 굉장히 산만했거나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 하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저는 어릴 때 돌이켜보면 제가 독학에서 늘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좀 머리가 받쳐줘서 항상 100점은 받았지만 그때 제가 생각해보면은 뭐 산만했던 것 같아요. 뭐 그 증거들을 나름 대요. 그런 의대생이 있었어요. 네가 어떻게 ADHD인데 의대에 왔을까? 네. 정말 어릴 때 학령기 때 정말 산만했던 증거를 선생님이 정말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줄래?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생생한 예를 드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어디를 가도 뭐 안경도 놓고 오고 항상 뭐 외투를 놓고 가고 그리고 지금 양말도 막 거꾸로 신고 가고 그랬던 일이 많아서 공부는 잘했지만 항상 그런 일로 인해서 엄마한테 항상 혼났었다. 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ADHD 증상이 맞거든요. 그런 경우에 뒤늦게 공부를 잘해서 용서가 됐다가 이제 의대에 와서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것이 드러난 거죠. 이제 거기서는 못 버티는 거죠. 네. ADHD가 있는 아이들이 의대 공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 머리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리고 ADHD가 이렇게 좀 진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연령대가 좀 다른가요? 네, 맞아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그래도 최소 2, 3세 정도 이상이면은 한 3세 정도가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 3세 정도면은 진단 내릴 수가 있다면 ADHD의 아이들은 만 6세 전에는 진단을 조금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뇌의 아동 발달의 정상 발달 코스상 그 전두엽 기능의 발달은 적어도 만 6세 정도부터 발달을 이제 시작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 이전 나이에는 애초에 전두엽 기능이 좀 미숙해요. 그러니까 좀 산만할 수 있고 좀 과잉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유아기에 유난히 규칙을 못 지키고 또래 애들하고 계속 뭔가 트러블이 많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뭐 이틀에 한 번꼴로 매일 전화가 온다.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ADHD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유아기 때의 산만성은 조금 ADHD보다는 사회적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예컨대 사회적 상식 같은 것들이 결핍돼 있어서 생기는 일종의 무분별한 행동이다. 네. 라고 그것이 마치 산만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유아기에는. 네, 그래서 유아기에 막 3, 4세밖에 안 된 아이가 산만하다고 ADHD 아니냐며 이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발달력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ADHD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해인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네, 사실은 자폐다. 겉으로 보기에는 산만한 걸로 똑같이 나오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잘 이렇게 뒤져보면 산만한 게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개나리반이라고 해봅시다. 개나리반에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율동을 하고 앉아서 선생님이 뭐 땡땡이 땡땡이 부르면 네 하면서 이렇게 일종의 왜 암묵적 룰 같은 게 있잖아요. 굳이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친구 따라서 하면 그냥 어떤 되는 그런 반에서의 일종의 사회적 규칙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내가 왜 지켜야 하지? 내가 그걸 이게 뭐지? 사회적인 어떤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갑자기 울고 딴소리하고 아이 옆에 친구 만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행동만 보면 마치 ADHD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가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개나리반에서 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과 연관이 있다. 물론 그거 하나만 있다고 자폐라는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집에서 물어보니 실은 아이가 계속 동그란 것만 계속 접시만 돌리고 있었다거나 말이 늦었다거나 역시 어머님이 불렀을 때 엄마가 땡땡아 불렀을 때 안 쳐다봤다거나 그것도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들이 종합이 됐을 때는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메인 주된 진단이지 ADHD를 먼저 고려하면 안 된다가 핵심입니다. 둘 다 이 원인이 좀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인지 아닌지. 원인은 미상이고요. 원인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 가설 중에 하나는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꼭 유전자의 어떤 문제가 무슨 부모로부터 이렇게 대물림되는 그런 유전, 어떤 특정 유전자가 뭐 자폐 유전자 또는 ADHD 유전자가 대물림돼서 생기는 걸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말 오해고요. 어떤 유전자의 변이인데 그 유전자도 한 가지 유전자의 변이가 아니라 다양한 유전자, 여러 멀티 유전자가 함께 변이가 되고 그것이 또한 발달 과정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런 발현되는 병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폐 같은 경우는 사회성 뇌 회로에 그 유전자의 변이가 영향을 미쳐서 사회성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ADHD 같은 경우는 전두엽 기능에 미숙함을 초래해서 그것이 어떤 탑다운 그러니까 아이를 전두엽 기능이 감정뇌를 조절해야 되고 충동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급하고 산만하고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우선순위 못 정하고 우왕좌왕하고 이제 그런 증상 과잉행동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이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자폐 ADHD 이게 완치는 되는 건가요? 완치라는 개념은 특히 이제 자폐 같은 경우는 완치의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화의 개념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어떻게 보면 적응 기능을 높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적응 기능이라 하면 중증도가 좀 있더라도 자기가 뭐라도 그래도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거 말을 못하는 자폐라고 하더라도 손으로 뭔가 이제 하면서 만들어내고 하루 종일 먹고 유튜브 보고 TV 보고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딘가에 밖에 나가서 소속감을 느끼는 어떤 공간 속에서 함께 활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어울리면서 삶이 그 아이가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치료의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DHD는 자폐보다는 훨씬 예후가 좋아요. 약도 좋은 근거 중심 약이 개발이 돼 있고 자폐는 근거 중심 치료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ADHD는 근거 중심 치료가 약물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ADHD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완화가 많이 되고 성인기에도 이어지더라도 어떤 장애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수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자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완치의 개념은 없다. 그렇게 네, 좀 차이를 둬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선행학습의 기회로도 많이 삼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모래성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또 뭐 선행학습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먼 훗날 밀리게 될 겁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님과 우리 아이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이들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그 방학 때 이제 부모들이 좀 백업도 백업이지만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선행학습의 기회로도 많이 삼잖아요. 근데 제가 교수님 그동안 이제 뭐 인터뷰 해오신 것들을 보면 선행학습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건 좀 오해세요. 저는 선행학습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선행학습도 정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뭐 3학년짜리가 미적분 배우고 이제 그거는 뇌 자체가 그 영재 0.001%에 해당하는 영재 아니고서는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바르는 거거든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풀어낼 수는 있지만 그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나중에 모래성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저는 정말 진정한 선행학습은 아이가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현 단계의 학업을 조금 더 심화하고 응용해 가는 게 선행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앞서서 한 그런 공부들이 결국은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는, 사실은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라서 결국은 대학 입시 때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나 오히려 성적이 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아래의 수준에서부터 천천히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래성 갖다가 표현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진정한 선행학습은 진도를 무조건 빼고 무조건 많이 앞선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배우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외국 한 달 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이들만 이렇게 뭐 거기서 홈스테이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는지? 연령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뭐 고등학교 정도는 혼자 보내는 경우가 뭐 종종 있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우리나라는 달려야 되니까 오히려 한 달 동안 어디 외국을 혼자서 보내는 일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드물고 보통 어릴 때 보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그럴 때 부모가 같이 가면 가장 이상적이긴 하고 저는 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근데 그 목적이 아이 영어를 늘게 하기 위해서 외국어 공부 때문에 부모 없이 아이 혼자 15세 미만의 아이를 홈스테이나 또는 뭐 친척집, 이모나 뭐 무슨 아는 이웃집에 누구 뭐 그런 식으로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 연령대까지는 부모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정서적인 재충전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인지적으로도 학습도 더 잘 될 수 있고, 그때까지는 어쨌든 어떤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잘 조직화하는 것들이 쉽지 않고 조금은 감정에 휩쓸릴 수 있는 시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몸집은 뭐 산만해졌어도 뇌는 전두엽 기능이 아직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홈스테이 갔다가 뭐 거기에 홈스테이의 가정에 무슨 그 형제 자매들하고 부딪혀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거기서 그 친척집이니까 이모니까 고모니까 잘 돌봐주겠지, 자기 자식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그 이모나 고모는 너무 이제 아이를 맡겨줬으니까 잘 돌보려는 그런 욕심에 너무 또 과도하게 아이를 통제하고 관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은 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트라우마를 겪고 오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달 살이 그런 거 좋은데 부모하고 함께 가라. 일단 추천은 가라. 그러시고요.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하고 함께 가라 이고,
힘들어하는 아이도 있고 네. 말씀하셨는데 혹시 좀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주실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네. 이모 집이었어요. 이모 중에도 아주 이렇게 나이스하고 너그러운 이모가 있고 조금 더 네가 여기 영어 공부하러 왔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이제 배워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프로덕트를 내고 싶어 하는 또 이모가 있어요. 엄마 못지않은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살짝 과도해. 어. 그랬던 이모가 있어가지고 네. 이 아이가 갔다가 이모의 형제들하고 이모가 얘는 이모가 이제 거의 스케줄을 그냥 뭐 30분도 아니로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모의 그 자녀들한테는 오히려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널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쉴 틈 없이 돌리고 동생들은 왜 이렇게 노냐?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여기 놀러 왔냐? 엄마가 너를 여기에 왜 보냈는데?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모하고 계속 싸우게 된 거예요. 네. 급기야는 아이가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나 바로 한국 가고 싶다. 그랬더니 또 엄마는 너 그거 하나 못 견디고 이모네하고 그렇게 트러블이 갈등이 생기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이제 얘 탓을 하고 집에서도 안 받아본 그런 경험을 이모한테 또 홈스테이 그 주인분들한테 받으니까 아이가 네.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튕겨 나왔던 그런 사례들이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지간하면 한 중학생까지는 혼자는 같이 보내지 가라. 마라. 예. 갈 거라면 같이 가라. 네. 알겠습니다. 부모들에게는 사실 이 방학이란 게 이렇게 뭐 반갑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만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럼요. 예. 네. 팬데믹 때 이미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누가 돌봐주건 아니면 어딘가 공부를 시키려고 특강을 보내건 학원을 뺑뺑이를 돌리건 돈이 들고 돌봄 이슈, 비용 이슈 또 그리고 부모하고 아이의 마음이 동상이몽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이제 뭐 방학 숙제도 없겠다. 딱 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모는 어떤 마음이죠? 그동안 학기 중에 못해줬던 거, 못했던 학업, 부족한 부분 보충해줘야 되겠다. 네.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이제 뭔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이제 벌어지는 게 방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방학 때 좀 쉬고 싶은데 네. 부모들은 방학을 어떤 백업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맞아요. 거기서의 어떤 그 차이, 네, 맞아요. 갈등은 뭐 불가피하다. 네, 불가피하죠. 네. 방학이 끝나면 정말 그 갈등이 폭발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소아정신과를 방학 이후에 찾는다든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부모님 눈에 아이가 그냥 계속 게으름 피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너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면 이제 아이는 평소에도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양치질 좀 할까? 뭐 씻을까? 식사하러 나오렴? 뭐 그런 어떤 말에도 발끈하는 거죠. 그러면 엄마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아이한테 뭘 잔소리한 것도 아니고 밥 먹으러 나오라고 했을 뿐인데 양치질 하라고 했을 뿐인데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하고 계속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엄마는 이제 아이에 대한 그 분노가 그래서 이제 방학 끝나고 딱 오면 엄마하고 아이하고 서로 쳐다보지 않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앉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가 뭐 방학 동안에 이래저래 해서 나하고 계속 싸우고 아유 선생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아이는 나도 힘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팍 지르고 엄마만 힘들었는 줄 알아? 뭐 이제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상황이 많이 연출이 돼요. 같이 있는 시간이 가족도 너무 길면 가족이라도 힘든 거는 단점이 자꾸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적해주고 싶고 자기가 이렇게 지적하면 애가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탁 교정할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안 그러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전 같으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적할 사안이 안 보였지만 이제 자꾸 보이면 고쳐주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해서 애를 조금 바르게 잡아주고 싶고 그런 이제 부모의 마음과 아이는 간섭받기 싫고 쉬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서로 충돌을 해서 동상이몽의 그런 상황이 갈등으로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임상 현장에서는 훨씬 많겠죠. 아이도 힘든 아이고 가정도 아무래도 이제 부부 갈등도 약간 있거나 또 아이하고의 갈등이 평소에 있었던 집들이 그 일반 인구보다는 많은 이제 곳이 임상 진료 현장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더 방학 끝나고 나면 심해져서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방학 숙제도 없는 이 아이들,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좀 가르치고 지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막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많이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등학생은. 어떻게 보면은 잘 쉬는 법을 좀 가르쳐 준다 그럴까요? 쉬는 법이요? 네. 아이들이 쉰다는 게 되게
게으른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쉼 속에서 멍 때리는 속에서 엉뚱한 아이디어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거든요. 정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 함께 놀이 활동을 많이 해라. 운동이라든지 여행을 다닌다거나 등산을 간다거나 네. 그리고 뭔가 그래도 너무 노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함께 책을 읽어라. 도서관을 간다거나 저는 책을 같이 빌려오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빌린 책은 이건데 네가 빌린 책은 뭐야? 빌려오고 함께 또 반납하러 가고. 네. 네. 한 가지만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는 게 너무 늦잠 자지 않게. 어떤 루틴이 막 망가지는 리듬. 거네. 리듬. 바이오 리듬이. 네. 스마트폰을 밤늦게까지 보면 아침에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스마트폰 자체가 수면을 또 방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 정말 한 2시간 전에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반납하라고 그렇게 항상 주지를 하는데 수면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 리듬 그리고 일상생활의 설카디안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침에 늦잠 자지 않게 그런 관리 정도 해주시고 함께 좀 바깥 활동 많이 하고 부모하고 함께 봤던 뉴스, 부모하고 함께 봤던 책, 부모하고 함께 봤던 영화 그런 게 다 어떤 삶의 지식이에요. 예. 학교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요새 방학 숙제가 없는 이유가 사실은 다 자유롭게 뭔가를 네가 알아서 좀 한번 계획해서 창의적으로 활동해봐라. 그런 뭐 취지라면서요. 그렇다면 그 취지를 10분 살려야 되는데 막 그걸 가지고 또 뭐 선행학습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으로 활용을 하면 그거는 이제 시대에 역행하는 그걸 잘 지키면서 키운 아이들한테 네. 먼 훗날 밀리게 될 겁니다. 분명히. 다양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이긴다. 학습적 밀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 훗날이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히. 대학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 밀린다. 왜 부모님들은 아이가 심심해. 엄마 심심해. 막 심심해를 달고 사는 아이들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그러면 막 심심해? 뭐 해줄까? 뭐 함께 놀을까? 뭐 그러면서 뭔가를 해결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냥 원래 심심한 거야. 심심함을 즐겨.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심심한 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라. 저는 심심해 하면은 숙제해, 책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더 이상 심심하다고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전을 못 찾으니까. 심심함을 즐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을 수 있고 아이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수면 중에도 뇌는 계속 활동하는데 뭔가를 하여튼 생각하고 뭐 학기 중에 있었던 어떤 친구하고의 갈등도 생각할 수 있고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생각할 수도 있고 내일 뭐 하지? 저녁에 뭐 먹지? 뭐 그런 것도 다 생각이고 저는 그러면서 갑자기 맞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는 기회인데 뭔가 이렇게 그 부모가 탑다운식으로 자꾸 과제를 부여하면 아이들은 자기 혼자 유연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시키면 엄마 나 잘했어? 시키고 검사받고 시키고 뭐 엄마가 시킨 거 완수하고 검사받고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좀 나이를 높여서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이 아이들은 심심하게 냅두면 안 되겠죠. 스케줄에 따라서 본인의 삶을 관리하는 훈련을 중고등학교 때는 좀 방학 동안에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구조가 없잖아요. 스트럭처가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전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좀 시행착오를 겪게 해야 된다. 부모님들이 요새 부모님들 이렇게 보면 애가 심심해하는 거 못 견디고 또 애가 실패하는 걸 못 견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전문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뭔가 실패했을 때 한 1분 정도는 속이 상해요. 네. 근데 동시에 그래 이 실패를 통해서 이 아이는 엄청 큰 걸 배웠을 거야. 예. 그래서 실수가 절대로 뭐 엄청난 게 아니라 너무 과정 중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 그게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과정이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인식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꼭 경험하게 해라. 그러려면 엄마가 다 해주면 시행착오 안 하잖아요. 네. 스스로가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방학 때 좀 애들이 심심한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오히려 실패할 좀 기회를 주고 이런 좀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어설프더라도 엄마가 볼 땐 너무 왜 저렇게 하지? 네. 저렇게밖에 못하지? 예.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제 제가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지켜만 봐라. 그리고 혹시 땡땡아 하다가 어려우면 엄마한테 이야기해. 네. 그때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아이는 아주 과도하게 의존적인 아이가 아닌 다음에는 해보려고 애를 써요.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막판에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때 그래 엄마 도움이 필요하구나. 어떤 부분에서 막혔어?
어떤 부분을 도와줄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 짠 하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럼 아이의 자율성도 기르면서 과도하게 또 엄마가 너무 나를 이렇게 좀 방치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안 하게 하면서 또 엄마가 이렇게 아이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말고 좀 엄마도 뭐 책이 읽기 싫으면 잡지책이라도 신문이라도 가계부 정리라도 뭔가 이렇게 뭐 필사라도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나는 네 옆에 지금 있어. 너를 통제하진 않지만 네 곁에 언제나 있어. 언제나 네가 도움을 요청할 때 엄마는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물리적 공간에서 너무 저기 방 안에 들어가서 낮잠 자지 마시고 야 엄마 피곤하니까 되게 잘하시네요. 엄마 피곤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엄마가 이따 깨서 뭐 어떻게 잘했는지 볼게. 그러고 이제 마치 점검 뭐 그런 식이 아니라 엄마는 늘 네 곁에 있고 엄마도 함께 얼러트하게 있기는 하지만 네가 스스로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엄마가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든 도와줄게. 이제 그런 되게 적절한 거리 두기와 언제든 엄마는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는 게 아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면서도 자율적인 어떤 그런 자율성도 키워주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 동안에 부모가 해야 할 것, 이것만 기억해라. 그다음에 동시에 좀 어려운 질문인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만 기억해라. 이렇게 두 가지 하나씩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아야 되는 거. 관리를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그럼 그 대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조금 그 하루의 일과를 무비판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뭐 했어? 뭐 책 몇 권 읽었어? 몇 장 읽었어? 무슨 숙제했어? 다 마쳤어? 그런 어떤 질문보다는 오늘 하루는 즐거웠어? 오늘 하루는 어떤 마음이었어? 또 즐거웠어? 그러면 왠지 즐거웠어야 할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폐쇄적인 질문을 하지 말고 개방형으로 오늘 어땠어? 오늘 하루 우리 유미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어? 속상한 일은 없었을까? 즐거운 일은 없었을까?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물어봐주는 그런 거를 꼭 했으면 좋겠고 과도한 통제는 가능하면 금해 주셔라.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기를 기대하는 약간의 망상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사주면 안 됩니다. 그 망상이에요. 절대 애들은 조절 못해요.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님과 우리 아이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들 언제 스마트폰을 열어줘야 되나 이런 거를 부모들이 사실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물론 요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많이 있긴 합니다만 교수님 추천 좀 해주세요. 몇 살부터 스마트폰 허용해도 되는지. 근데 그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지 그런 나이가 보통은 초등학교 중간 학년쯤 3, 4학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 저는 스마트폰을 사줬던 그런 부모님들한테는 가능하면 아이하고 약속을 철저히 하셔서 스스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까지 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스마트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어요. 정 사줄 수밖에 없다면 부모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야 돼요. 근데 부모가 그럴 여력이 없고 아이가 스스로 조절하기를 기대하는 약간의 망상을 갖고 계신다면 그건 사주면 안 됩니다. 망상이에요. 절대 애들은 조절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 초등학교 3, 4학년은 돼도 절대로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어떤 콘텐츠가 유해한지 어떤 콘텐츠가 가짜하고 왜곡돼 있고 너한테 해로운 콘텐츠인지를 스스로가 자기한테 해로운 콘텐츠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엄마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교육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에너지가 보통 드는 게 아니거든요. 몇 번 하다가 말아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싶고. 그리고 엄마하고 약속해서 반납 잘하면 아이는 무슨 콘텐츠를 받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너무 시간에 대해서만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유아는요. 어른들이 쓰는 이상한 말들을 갑자기 하더래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서 다 본 거래요. 학교도 안 들어간 학령정기 유치원생이. 대부분은
유튜브에서 이제 어른들끼리 하는 뭐 예능이라든지 이제 네. 그런 데서 본 말들을 갑자기 밥 먹다가 한다거나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그거 전혀 어머님들이 관리 안 하신 거거든요. 어. 애가 뭘 보는지 네. 알아야 되고 함께 보셔야 돼요. 영유아기 때는 뭐 절대 안 되고 초등학교 때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고학년부터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잘 조절하겠지. 시간만 내가 좀 컨트롤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함께 조절하는 힘을 키워줘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지난해 말에 이제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이 청소년들의 SNS 사용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이 법을 시행에 들어갔단 말이죠. 맞아요. 이 SNS 자체가 그만큼 이 아이들 정신건강에 안 좋다, 악영향을 준다 이런 뜻 아닌가요? SNS 자체가 뭐 악영향을 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건 되게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요. 실제로 SNS 중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폐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고 해요. 계정을 니네 갖지도 말아라. 갖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게 하는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최초의 사례긴 하지만 뭔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법으로까지 통과되지 않았나. 그만큼 SNS, 특히 청소년의 SNS 사용은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뭔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대가 오기는 왔다. 우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좀 도입해야 된다 이런 네. 의견도 사실 있어요. 저는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로 막으면 어디론가 은밀하게 지하의 세계로 향하는 게 인간의 생리거든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강제로 못하게 하면 SNS를 더 이상 안 하고 스마트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공기기를 사서 한다거나 또는 SNS도 다른 음성의 어떤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이동한다거나 또는 어떤 메시징 앱 같은 데로 가서 또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사용을 하되 그거를 건전하게 본인이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거거든요. 디지털 문해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나 SNS를 무조건 하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아이가 하더라도 노출된 정보나 컨텐츠를 그대로 믿지 않고 이게 왜곡된 것인지 편향된 정보는 아닌지 그런 걸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극적인 컨텐츠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감정이입하지 않고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세 번째는 온라인 속의 세상과 현실 속의 세상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와서 현실 속에서 연관지어서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디지털 문해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노출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뭐 예전에 그런 어떤 사건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피싱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굉장히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라든지 어떤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 개인정보를 노출하라는 그거에 휘둘리지 않고 뭐 사진을 보내라. 또는 너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 그럴 때 이게 개인정보를 일종의 노출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의 판단력은 갖고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힘을 기르는 것들이 다 디지털 문해력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지금 무분별한 어떤 컨텐츠 그리고 알고리즘에 노예가 되고 있는 형국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비판할 수 있고 이거는 문제다. 이건 내가 더 이상 보지 말아야지. 이 알고리즘으로부터 과감하게 내가 벗어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좀 스스로 이거를 깨달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안 깨달아져요. 그거는 사실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함께.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해야 되니까. 그걸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유아기한테 디지털 문해력 얘기해봤자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쯤은 되면 디지털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정보, 어떤 가짜 뉴스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를 좀 지켜야 된다 이런 근데 얘기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뭐가 가짜 뉴스인지. 그럴 때 처음에는 그래서 함께 컨텐츠를 보는데 그게 감시하듯이 야, 너 뭐 봤는지 엄마한테 갖고 와봐가 아니라 네가 요새 보고 있는 거, 네가 요새 구독하고 있는 채널 어떤 부분이 재밌어서 보는 거야? 엄마도 좀 알자. 엄마도 좀 너랑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이제 보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정보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욕설이 난무하지? 이거는 조금 이 콘텐츠를 만든 사람한테 약간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부모가 더 판단을 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심을 갖고 아이하고 함께 콘텐츠를 보면서 근데 땡땡아 엄마가 볼 때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 그러면서 네. 엄마의 비판적 사고나 부모님의 비판적 사고를 아이가 모델링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 처음부터 앉혀놓고 아까 1번, 2번, 3번 그렇게 말한다고 애가 디지털 문해력이 빵하고 키워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함께 콘텐츠를 이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애가 잘 때 핸드폰을 싹 이렇게 열어가지고 유튜브를 열어봐야 되나 싶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좀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쪽으로. 어쨌거나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엄마가 자기 잘 때 몰래 스마트폰을 봤다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엄마한테 정말 더 은밀하게 더 숨기고 더 피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네. 뭐든지 투명하게 하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관리 감독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이가 굉장히 화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은밀하게 하거나 또는 아이 눈치를 보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엄마의 권리예요. 네. 의무이자 책임이고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방임하는 것이고 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SNS나 휴대전화에 너무 심취한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 보면 주변에서 아예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거죠. 휴대전화 압수, 뭐 스마트폰 계정 삭제. 이렇게 하면 또 후폭풍이 또 장난 아닐 것 같거든요. 어머님들도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가 뭔가를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와가지고 또는 뭐 와이프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보 이제 오늘부터 금지야 뭐 그러면 부부싸움만 나지 그거는 어른들끼리도 똑같은 거거든요. 아이는 하물며 아무리 자식이 힘이 없대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처벌적으로 하면은 아이들은 반발심만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게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어떤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은 뭔가에 빠져있는 걸 개선하는 방법은 바람직한 행동, 대체가 될 만한 행동을 늘려서 문제 행동,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그 공간과 시간을 줄여간다. 저는 이제 컬랩스, 붕괴시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액티비티를 많이 늘리고 스마트폰에 이제 빠져있는 아이로 인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스마트폰을 왜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 뭐 그거 말고 할 게 더 있어요? 달리할 게 없잖아요. 네. 그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달리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럼 뭐 해? 뭐 밖에 나가서 뭐 뛰어놀 친구도 없고 다 학원 가 있고 또 밤에 뭐 내가 뭐 엄마가 나하고 뭐 놀아주기를 했어. 뭐 보드게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 뭐 바둑을 두기를 해. 뭐 책을 함께 읽어주기를 해. 근데 사실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 생각해보면 우리 뭐 했죠? 윷놀이하고 뭐 보드게임하고 부루마블 게임하고 딱지 만들어서 치기도 하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뭐 그랬던 만화책 이제 뭐 사서 읽고 뭐 그런 정도 책 읽고 뭐 이제 그런 게 되게 재미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로 대치해라가 아니라 어쨌든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마트폰 자체가 좋아서 빠져드는 것보다는 정말 달리할 게 없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다. 그러면 달리할 게 있게 만들면 되지 않냐. 근데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교육심리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예요. 정신과 의사들 포함해서. 그래서 오프라인 액티비티, 대체할 오프라인 액티비티를 제발 좀 함께 많이 좀 해라. 옵션이 많아지게 선택지가 좀 많아지게 해라. 달리할 게 SNS, 스마트폰밖에 없게 만들지 말고.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거기에 모든 친구들도 있고 거기에 게임도 있고 놀이문화가 스마트폰 안에 모두가 다 들어있고 심지어 어른도 그런데 아이들은 어쩌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조금은 맨날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 보거나 또는 TV로도 유튜브 보잖아요 요새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적어도 아이가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이제 스마트폰 끄고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를 좀 하면서 아이한테 모범을 좀 보여라. 일부러 그래서 아이 보는 앞에서는 좀 책도 많이 보려고 하시고 읽으시고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고 함께 같이 나가서 뭐 헬스장도 가고 그러면서 뭐 서로 뭐 얼마나 뛰었는지 이렇게 비교도 좀 해보고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하고 소통도 하는 거죠. 부모하고 하는 소통이 사실 더 즐겁거든요.
그 패밀리 링크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이지 보조적 수단 정도로만 활용해야지 그게 어떻게 아이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는 감시자가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아무리 패밀리 링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이가 뭔가 엄마의 눈을 피해서 뭔가 몰래 시간을 좀 늘리고 싶다 그러면 뭐 다른 친구 거를 갖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해서 시간을 조절하고 절제하고 유해 컨텐츠에는 접속하지 않는 또 계속 반복하는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는 게 더욱더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엄마가 디지털 디톡스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본인은 스마트폰 하고 있으면서 야, 너 스마트폰 그만해. 이런 게 이제 최악이라는 말씀이신 최악이죠. 거죠. 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아요. 네. 네. 어디 엘리베이터 타기만 하면 부모하고 아이가 있는데 예.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 안 하고. 식당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식당에서부터 부모가 뭔가 책 같은 거 갖고 간다거나 뭐 거기에 있는 하다못해 냅킨에 적혀 있는 무슨 그런 격언 같은 거 보면서 야, 이 격언은 누가 얘기했을까? 네.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하고 뭐 아이들은 요새 작은 장난감 뭐 큐브 같은 거 그거 갖고 다니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서로 누가 빨리 맞추나 시합도 하고. 근데 많이들 그러시고 계세요. 이렇게 외래 대기실에 보면 스마트폰보다는 이제 그런 거 갖고 와서 서로 종이 접기도 하고 그러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디지털 모범을 보여라. 네, 모범을 보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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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요. 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네, 제가 네. 풍부하게 질문들 네. 준비해 놓고 또 네.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